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 휴가가 계획되어 있는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디펜스 브리핑 진행을 맡고 있는 편집국장 이희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디펜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 소식은 대부분 유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유럽의 무기 개량 소식, 그리고 아우디우카에서 전해져온 흥미로운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전투 결과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5가지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러시아가 수-57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 KH-69를 우크라이나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잔해를 발견해 분석한 결과 기존형 KH-59가 아닌 신형 KH-69라고 평가하면서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미사일의 조합이 전장에 등장했으며 이로 인한 방공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수호위 전투기들의 활공 유도 폭탄을 장착해서 투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로켓탄 위주로 해서 근접거리에서 한 2에서 3km 정도 거리까지 접근한 다음에 공격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맨패즈라든가 대공기관포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니까 이러한 단거리 대공무기의 사거리 밖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활공 유도 폭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판 제이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활공 유도 폭탄들은 통상적으로 50에서 70km 정도의 활공거리를 갖는데 문제는 이러한 폭탄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수호위 35나 수호위 34, 수호위 24 이런 기종들 공통적으로 대형 기체라는 거죠. 기체 자체의 사이즈도 굉장히 크지만은 스텔스 저감 설계에 대한 고려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RCS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뒤에 메인 뉴스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방공 자산을 전진 배치해서 이들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에 대해서 생존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수호위 57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이 수호위 57이라는 고가치 자산을 가지고 적진에 직접 들어가서 멍텅구리 폭탄을 투하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탑재하는 KH-69라는 사거리 300km급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서 내부 무장창에서 투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그 다음 건너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적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라든가 폴타바 이런 지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RCS가 굉장히 적은 이런 전투기와 순항미사일의 조합은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전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지상 전투 지원 로봇에 크렘린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특수군사작전 지역 전역에 에스토니아산 전투 지원 로봇 테니스를 온전한 상태로 노획하는 장병에게는 200만 루블, 미화 약 22,000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해 주목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테니스라는 드론은 그냥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드론입니다. 바퀴가 달려있고 무인으로 전장을 오가면서 군수품을 날라주기도 하고 부상병을 실어서 후송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군이 이 테니스 로봇의 작동 메커니즘이 굉장히 궁금했나 봅니다. 원격으로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자율주행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노획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사실 작년부터 이 현상금은 발표가 됐었습니다. 원래는 100만 루블, 미화로 따지면 11,000달러 정도 됐는데 이 노획이 잘 안 되니까 이 현상금을 2배로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고 휴가도 가지 못하고 있고 이 포상금을 받았다라는 사람도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데 어차피 주지 않는 포상금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으며 전후 칸 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앙카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F-35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튀르키예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후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판매를 염두에 두고 무기 공급을 추진했던 유럽 국가들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이 남겨준 유산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터보제트 엔진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과 인력들인데
지금도 일부 기업에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인기용 엔진으로 해서 5,500파운드급 엔진을 하나 구매해서 실험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칸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산화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이 엔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의 F-110 정도 되는 엔진을 가져와서 이 시제기를 만들고 초기 양산에도 쓰려고 했는데 미국이 F-110에 대한 수출 승인을 내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현재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례를 본 것처럼 이 전투기용 엔진이라는 것이 기초과학부터 첨단과학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학 분야의 기술력을 응집한 것이라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최근에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키질렐마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의 소형 엔진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 소형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터빈 입고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추력을 강화한 그런 엔진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에 엔진 기술을 전수해주고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해주고 이렇게 서로 윈윈 해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칸 전투기 도입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 국가들이 조금 이건 아닌데 싶을 겁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은 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러시아의 이 침략 기도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한다, 이런 대응 명분이지만은 세상에 공짜는 없죠. 무기를 이렇게 계속 준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도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뭔가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후에 나토식으로 무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무기를 구매할 것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라파를 판매하고 싶어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이터를 판매하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칸 전투기가 튀어나오면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조금 인색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국지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헤르손 전선에서 러시아가 강한 방어를 위한 대규모 지하시설 건설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치밀하게 짜여진 교통로와 휴식, 정비를 위한 공간까지 마련된 이 지하시설에 러시아군 장병들은 지하도시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러시아군이 공개한 선전용 영상인데, 자, 보시면은 말 그대로 지하도시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교통호도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면은 침실도 있고, 드럼 세탁기가 갖춰져 있는 세탁실, 빨래 건조실,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실, 심지어 러시아 사람들이 사우나 되게 좋아하죠. 사우나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풀옵션 지하 벙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시설이 갖춰진 지하시설이 러시아군 전체 방어시설 가운데 몇 %나 되냐 하는 것이죠.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러시아는 참호 내에 쥐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없는 참호에는 비가 그대로 들이쳐서 말 그대로 진탕이 돼 있죠. 진탕에 발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참호족이라는 질병이 생깁니다. 발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병이고, 이 쥐들이 옮기는 전염병들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절대 다수의 장병들은 그런 참호에서 살고 있는데, 아마 이 선전 영상을 본 장병들이 우리 참호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저기는 어딜까?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지휘부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반경 1000km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A사 레이더 ANTPY-4를 싱가포르군에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싱가포르가 현재 조기경보 레이더로 운영 중인 FPS-117 레이더의 2배가 넘는 탐지 거리를 갖는 고성능 레이더는 조기경보는 물론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탐지 임무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이 레이더, 우리 군도 사용하고 있는 장거리 레이더하고 같은 모델입니다. 우리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1차 사업으로 도입해서 전국 주요 기지에 깔았고요. 2002년도에 추가로 4대를 도입해서 또 전국 각지에 깔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이 레이더가 굉장히 고장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운용하는 경우도 좀 많고 진공관식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고장이 좀 자주 난다라고 하는데 80년대 후반에 도입을 했으면 이 레이더의 카탈로그 데이터상 기계적 수명이 약 20년 정도니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대체 사업이 추진이 됐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미루다가 이제서야 중기 계획에 태워서 내년부터 생산해서 배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레이더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수시로 카디지를 침범해서 난장판을 피우고 있는데 반공작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토록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그리스가 노후 전차를 그야말로 환골탈태시킨다는 소식입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도 K1 전차를 성능 개량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육군이 500대 넘게 보유하고 있는 구형 전차 레오파르트 1A5를 당분간 계속 사용할 모양입니다. 이 구형 전차를 현대전에 걸맞은 최신형 사양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 육군 기갑국이 현존 기갑 전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후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러 회사에 레오파르트 1A5 전차 500여 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2월 17일 보도했습니다. 기갑국은 기존 레오파르트 1A5 전차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동성과 치명성, 방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해당 사업에는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인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과 라인메탈,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가 큰 관심을 보이며 그리스 현지 업체들과의 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업체들의 제안서를 보면 엔진과 트랜스미션, 서스펜션을 전면 교체하고 신규 설계된 포탑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계 포탑은 완전한 디지털 개방형 아키텍처 설계를 통해 대전차 미사일 또는 배회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원격으로 조종되는 카운터 드론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는 센타우로 마크2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된 히트팩트 마크2 포탑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 포탑은 105mm 또는 120mm 저하포를 선택할 수 있고 독일제 포탑 제안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아키텍처를 도입해 향후 추가 개량이 용이합니다. 그리스는 현재 운영 중인 350여 대의 레오파르트2 계열 전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지만 520여 대의 레오파르트 1A5, 400여 대의 M48A5, 100여 대의 M60A3 등 2세대 전차를 실질적인 수적 주력으로 운영 중인데요. 이번 개량을 통해 레오파르트 1A5가 그리스 육군의 계획대로 향후 30년간의 주력 전차로 운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독일과 이탈리아가 여기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독자 모델의 포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규 설계된 포탑에 배회 탄약 시스템 RCWS를 장착한 이러한 포탑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레오나르도는 기성품이죠. 센타우로 마크2 장갑차에 탑재되어 있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히트팩 마크2라는 신형 포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20mm, 105mm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드론 발사 시스템 그리고 능동 방어 장치까지 옵션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이 포탑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동력 장치, 서스펜션까지 완전히 바꿔서 차량 자체의 수명을 크게 늘릴 예정인데 그리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전차를 새로 사는 것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스는 이 전차를 당분간 계속 운영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우리 K1 E2 개량 당장 올해 창정비 물량부터 E2 사양으로 개량이 될 예정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개량이 많이 되긴 합니다. 도입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던 조준경이 교체가 되고요. 사격 통제 장비도 바뀌고 양압 장치, 그러니까 신형 양압 장치를 도입해서 냉난방 기능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전력 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조 동력 장치인 APU도 포탑 후방에 설치가 될 예정인데 장갑재를 대폭 교체하거나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하는 그런 개량은 빠져 있습니다. K2 전차 개량 사업 안에는 복합 능동 방어 장치, 그러니까 드론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K1 계열도 1000대 이상 있는 우리 주력 전차지 않습니까? 이 K1 전차가 K2 전차보다 승무원이 한 명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피격됐을 때 인명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APU를 장착하는 마당에 왜 APS나
추가 장갑제 설치는 고려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그리스도 이런 식의 대규모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보다 안보 위협 수준이 훨씬 높고 인적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개량을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 추가 개량 계획을 세워서 장병들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보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결국 아우디오카에서 철수했습니다. 무질서한 철수가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전력을 보존해서 빠져나왔는데 이 질서정연하게 퇴각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사냥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최신의 전투기를 보냈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전선의 격전지 아우디오카에서 전격 철수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되기 전에 질서정연한 후퇴로 전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력 부대들을 도심에서 빼냈는데요. 철수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뒤통수를 노리고 달려들던 러시아군 최신의 전투기들이 일격에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2월 17일 아우디오카 전선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 전투기 3대를 동시 격추했으며 해당 기종들은 이제 막 배치된 최신 기종들이었다고 복수의 러시아 소식통들이 2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공군은 아우디오카에서 방공 시스템으로 3대의 적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측은 격추된 전투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격추 영상과 잔해를 발표하면서 항공기 손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격추된 전투기는 최신의 4.5세대 플러스 전투기라는 수호이-35 1대, 수호이-34 전폭기 2대 등 3대였는데요. 수호이-34는 지상공격, 수호이-35는 이들에 대한 공중 어모 임무를 맡고 투입됐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대공 미사일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도시 방어 임무에 투입되어 있는 패트리엇 시스템을 아우디오카 인근까지 끌고 와 매복시킨 뒤 철수하는 아군 부대에 방공우산을 제공했는데요. 패트리엇의 전개 사실을 모르고 전투기를 출격시킨 러시아는 단 몇 분 만에 3대의 최신 전투기를 잃는 굴욕을 겪게 됐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요격에 사용된 미사일은 패트리엇 팩2와 팩3에 사용되는 GMT 미사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항공기에 대해 150km급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마하 6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가 대응하기 가장 까다로운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격추 전과는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이라는 전략 방공 체계를 대도시 방공용 붙박이 전력이 아니라 기동 방공 자산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러시아를 상대로 적극적인 소모전을 벌이겠다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예고가 아마도 이런 전술을 의미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격추를 주장을 하니까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격추 영상 그리고 격추된 전투기의 잔해를 공개하니까 그제서야 시인을 했습니다. 아까 단신에서 KH-69 미사일을 말씀드리면서 러시아군 전투기들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도네츠크 지역에서 항공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접근하던 전투기였다면 로스토프나노드 지역에서 발진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전력들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원거리에서 이 전투기들의 접근을 알고 있었을 거고요. 최근에 아우디오카 지역에서 이 전투기들을 사용한 활공 유도폭탄 투발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이 패트리엇 미사일, 여러 형식 중에 GMT라는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은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가능해서 주로 대도시 방공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키우, 하르키우, 리비우,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이런 대도시 지역에 대한 방공을 제공하는 그런 자산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이 아우디오카 주변 지역까지 이 패트리엇 시스템을 전진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용 사례는 얼마 전에 벨고로드에서 러시아군 일루신 76 수송기 하나가 격추가 됐었죠. 그것도 완전히 내륙에서 격추가 됐는데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7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기체가 유럽 국가가 제공한 패트리엇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사용된 미사일도 이 GMT 미사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이 GMT 미사일을 아끼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러시아 항공기들에 대한 소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임명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군을 이끌어가겠다
라고 언급을 할 때 소모전을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이 전투기에 대한 소모전도 시르스키 상장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판단에서는 최근에 유럽이 유로피언 스카이실드라고 해서 대규모 연합 방공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이 GMT 미사일을 대량으로 조달하기로 했으니까 그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GMT 재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생산력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난 2년 동안 격추시켰던 러시아군 전투기들의 숫자, 그리고 남아있는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 숫자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소모전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냐라는 겁니다. 이번 전투기 격추 전과 굉장히 오랜만에 전해진 겁니다. 한 달에 한 대 내지는 2대 정도 겨우 격추하는데, 문제는 러시아의 생산력은 이거보다 더 많다는 거죠. 수호에서만 한 달에 평균 3대에서 많게는 7대, 8대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격추 속도로는 러시아군에게 소모전을 통한 전쟁 필요를 강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GMT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생산될 예정이긴 하지만은 유럽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전략 수행은 물론이고 대도시 방공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물론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드론 생산 공장이나 각종 군수 공장을 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